되고요. 정신없이 빠르게 하네요. 자, 스토마 캔서 볼게요. 자, 일단 게스트릴 폴립 같은 경우에는 증식성 용종이 더 많아요. 그리고 선종성 용종이 더 적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선종성 용종이에요. 왜? 악성 변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미선종이 있으면 다른 부분에도 미선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라줬어도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소화기관에 생기는 모든 100% 암은 다 선종이에요. 100%예요. 100%.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100% 다 선종이에요. 이따가 정리해드릴게요. 또 그 시줄 날줄에 제가 따로 모아놨는데요. 공부하는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리스크 팩터. 이거 외우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외워도 헷갈리고 외워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해 봅시다. 외우니까 헷갈리니까 최대한 이해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시줄 날줄에 따로 모든 암의 그 리스크 팩터, 또 갈스톤의 리스크 팩터, 그냥 리스크 팩터 다 모아서 따로 모아봤어요. 비교해보면서 또 공부하시면 또 외우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일단 여기서 최대한 이해해봅시다. 자, 위암은 왜 생기느냐? 일단 집산염이 있어야 되고요. 박테리아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집산염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다집산염으로 전환이 되면 그게 그 암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집산염을 공급하는 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건조, 혼재, 소금으로 절인 음식이에요. 여기 집산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리스크 팩터 중에 뭐 훈제염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빕스 다들 안 가시겠죠. 훈제염 뭐 그런 게 일단 집산염을 공급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는 다 박테리아 관련된 얘기예요. 박테리아 관련된 얘기. 확인해 볼게요. 부패된 음식물, H5 같은 박테리아. 그리고 위산이 어떤 역할을 하겠죠? 당연히 박테리아가 침입을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위산 분비가 떨어진 건 다 위암의 위험인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전정부 아까 얘기했죠. 에이트럼의 G셀 분포에서 거기서 게스트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전정부를 수술로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스토마 캔서의 위험인자예요. 이거 막 상처가 생겨서 그렇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위산이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성 위축성 위염. 위축성 위염은 뭐냐면 그 위의 세포는 아까 아데노마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세포들이 있잖아요. 위축성 위염은 그 글랜드 세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글랜드 세포들이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위선 분비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 위험 인자가 되고요. 무산증 당연한 일련이 있고 악성 균열은 뭐죠? 파리에탈 셀에 안티바디가 생성되는 거죠. 파리에탈 셀의 역할은 위산도 내고 인트린식 팩터도 내는 거잖아요. 인트린식 팩터 때문에 악성 균열이 생기는 거고 위산 때문에 위암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스토마 캔서 진단은 일단 위장 관계 쪽에서 진단에 있어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할 것 중에 하나가 내시경이에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당연하겠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잘라낼 수 있고 한 거니까. 위내시경을 하고요. 위내시경이 더 좋긴 하지만 상부위장관 조영술도 가능은 해요. 또 병기 평가 방법은 당연히 CT가 되겠고요. 요 내시경 초음파술 아시는 거니까 할게요. 그래서 이걸 뽑아온 건데 솔직히 이 그림은 모르겠고요. 요게 위암의 그 보르만 타입 3래요. 그리고 요거는 그 병변이 정확히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게 확장돼서 내강이 좁아져 있고 그리고 그 여기 공기를 주입했을 때 잘 늘어나지 않는 소견을 보인대요. 이런 것도 위암을 나타내는 내시경 소견이에요. 그리고 여기 조형 진단된 부분이 위암이에요. 솔직히 위장관계 그림은 제가 잘 공부를 안 해서 대충밖에 모르겠고요. 이건 나중에 뭐 제가 공부해서 근데 혹시 아까워서 해도 안 오실 것 같긴 한데 혹시 정리해서 또 기회 되면 공지 올려서 만약에 사람 되면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림은 솔직히 퍼시픽만 보면 너무 질환이 커요. 나오는 그림밖에 없고. 그래서 따로 그 방사선 책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기회 되면 정리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은 조기위암 정의 아시죠? 다 아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위 용종 치료 그냥 내시경으로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시경을 치료 못할 때 수술적 절제를 하는 거예요. 내시경을 치료 못하는 경우가 2cm 이상 목이 없는 용종. 목이 있을 때는 내시경을 치료하기 쉽죠. 근데 목이 없을 경우에는 잘라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치유성 안 좋은 경우에 당연히 나의 수술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합병증 있을 경우는 안 되는데 그냥 내시경을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스토마 캔서 치료가 헷갈리는 게 플립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지? 조기 위암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지? 진행 위암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지? 이 세 가지 단계가 따로 치료법이 달라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플립은 내시경적 치료를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조기 위암 같은 경우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쓸 수가 있고요. 또 축소수술, 그러니까 진행 위암에서 하는 어그레시브한 치료가 아니라 조금 덜 잘라내는 축소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표준수술, 그냥 그 진행 위암에서 하는 그런 수술 세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은 어떤 경우에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수술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진행 위암이랑 똑같이 처리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기 위암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쓸 수가 있는데 분화도가 좋고 점막층에 국한된 경우 쓸 수도 있고요. 융기형 병변의 경우에는 2cm 미만인데 비융기형 병변의 경우에는 1cm 미만이고 궤양이 동반되지 않았을 때 요때 지금은 저음증이에요. 근데 2011년 대한외과학회에서 나온 외과책에 보면은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대요. 이건 좀 조만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융기형 병변이 경우에 2cm 미만, 비융기형 병변의 경우에 2cm 미만. 2cm, 2cm인 것도 헷갈리잖아요. 담낭의 플립은 몇 cm 잘라야 되고, 담낭의 담석은 몇 cm 담낭 절제술 해야 되고, 치줄 낮출 때 1cm는 뭐, 2cm는 뭐, 3cm는 뭐, 다 따로 정리를 했어요. 다 따로 정리해드릴 테니까, 그때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안 헷갈리게 외우실 수 있고요. 제일 헷갈리는 게 그냥 국자사들 외울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비슷한 정보가 자꾸 간섭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비슷한 정보를 모아서 공부하시면 다음부터는 간섭이 안 일어나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스토마 캔서까지 하고 조금 쉴게요. 자, 그럼 치료는 이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소화기계에 모든 암은 다 수술적 치료예요. 그래서 소화기계가 외과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나 봐요. 소화기계의 모든 치료는 수술적 치료예요.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이딴 거 그냥 보조요법일 뿐이지 도움 전혀 안 돼요. 소화기의 모든 암, 진짜 모든 암은 수술적 치료만이 근치적 치료예요. 수술적 치료만이. 위암도 예외는 아니고요. 근데 위암이 워낙 예후가 안 좋아서요. 그리고 소화기암이 대부분 예후가 안 좋아요. 이렇게 잘라내면 되고, 이렇게 잘라내면 되고, 위암은 림프절 걱정술 안 한다. 그리고 기스트도 림프절 걱정술 안 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잔존 종양 감소시키는 것이 근치는 못하지만 고전적 치료로도 근치적 절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왜 방사선 치료랑 항암 치료를 쓸 수 없느냐? 위선암은 방사선 치료에 저항적이래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의 주된 역할은 단지 통증 완화에만 역할을 해요. 통증 완화에만. 절대 치료 못해요. 방사선 치료로는. 그래서 방사선 치료랑 파이브 플루로우라시를 같이 써주면 근치적 절제를 하고 나서예요. 하고 나서 같이 써주면 생존기간 다소 연장되는 도움은 되는 방법이래요. 복합 항암 항암법도 크게 도움 안 되고요. 자, 기스트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외질이 되죠. 아시죠? 그러니까 소화기 쪽의 문제는 그냥 다 잘라내면 됩니다. 잘라내면 되고 다 아시는 거 못 잘라낼 때 그 200 쓴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위까지 할게요. 포스트 게스트렉토미 신드롬. 자,
여기 세 가지 나오죠. 덤핑 신드롬 나오고, 리플럭스 나오고, 그리고 어퍼런트 루프 신드롬 나오죠. 덤핑 신드롬은 간단해요. 간단해. 소화가 안 돼서 삼투압 물질이 소화기관 내강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밥 먹고 삼투압 물질이 있으니까 우리 몸의 수분이 쫙 소화기관 내강으로 쫙 빨려 들어가겠죠.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건 뭐? 유효, 순환량, 혈액량, 유지가 가장 중요해요. 다른 어떤 모든 항상성 내팽겨 쳐두고 유효, 순환, 혈액량, 유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 몸의 수분이 쫙 내강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몸의 유효, 순환, 혈액량은 감소되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덤핑 신드롬이에요. 한번 볼까요? 19, 30분경에 당연히 발생하겠죠. 19, 30분경 아니면 이건 덤핑 신드롬 아니에요. 꼭 19, 30분경이 일어나야 돼요. 식은땀. 식은땀이 뭐죠? 제 예전 수업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땀샘에는 교감신경만 목표예요. 식은땀이 난다는 건 교감신경 항진 상태예요. 식은땀 이꼴 교감신경 항진. 그냥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땀샘에는 교감신경밖에 없어요. 다른 신경 아예 이너베이션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식은땀 나오면 교감신경 항진. 왜? 유효순환량이 떨어졌으니까 교감신경 항진 얘기인 거고요. 전신에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누우면 증상 완화. 왜 누우면 증상 완화되죠? 유효순환 혈액량이 부족하면은 서 있으면 피가 아래로 돌리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뇌로 피가 가느냐 안 가느냐예요. 유효순환 혈액량은 뇌에 피가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딴 데서 피가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누우면 증상이 완화되겠죠. 이거 다 유효순환 혈액량이 부족해졌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덤핑 신드롬의 특이적인 증상이 아니라 그냥 유효순환 혈액량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덤핑 신드롬을 외울 것도 없어요. 19, 30분경에 유효순환 혈액량이 부족해진 증상이 나타나면 그건 덤핑 신드롬이에요. 그리고 밑에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진단하기 쉬워요. 그냥 밥 먹었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정신 못 차린다. 그러면 그냥 덤핑 신드롬을 진단하면 돼요. 치료는 스폰테이니스 릴리프돼요. 그 삼투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소량씩 자주 먹고요. 왜냐하면 물이 한꺼번에 쫙 빠지는 걸 막아야겠죠. 그리고 고형식이랑 액체는 따로 먹어주는 게 좋아요. 같이 먹으면은 그만큼 그 삼투압도 높아지면서 위 내강의 접촉 면적도 넓어지면서 물이 더 많이 빨려들겠죠. 따로따로 먹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네. 리퀴드만 먹으면 삼투압 자체가 작기 때문에 물이 별로 안 빨려들어요. 고형식만 먹으면 그 위 내강, 그 소화관 내강의 접촉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덜 빨려들어요. 같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면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알칼라인 리플럭스 게스트라이티스는 일단 뭐 GERD랑 똑같은 증상이에요. 명치 부위에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고 물만 먹어도 악화가 되고요. 얘는 좀 다르네요. 그 GERD는 물 먹으면 완화가 되는데, 그리고 노란 쓴물의 구토. 이거는 바이렉시드가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노란 쓴물의 구토는 바이렉시드가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통증은 당연히 구토로 완화되지 않겠죠. 리플럭스 자체가 통증을 유발을 하는 거니까. 왜 이 말이 나오느냐? 뒤에 어퍼런트 루프 신드롬은 구토로 통증이 완화가 돼요. 말씀드릴게요. 얘는 GERD에 준한 뇌과적 치료를 하면 되고요. 어퍼런트 루프 신드롬은 빌로스 타입 1이 있고 빌로스 타입 2가 있어요. 빌로스 타입 1은 위랑 식이지장이랑 꼬매주는 거예요. 이렇게 꼬매주는 거예요. 근데 빌로스 타입 2는 위랑 공장이랑 꼬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이렇게 축 늘어지게 이렇게 꼬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퍼런트 루프 있죠. 요 루프가 있죠. 요 부분에 음식물이 고여있는 게 어퍼런트 루프 신드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는 구토, dam접성 구토가 나오겠죠. 위가 없어졌으니까 다 dam접성 구토예요, 이거는. 근데 얘네들은 특징적으로 이 어퍼런트 루프가 음식물이 쌓여가지고 확장돼서 그 내장기관은 확장이랑 뭐 그런 거 허열이랑 이런 거에 통증을 느끼잖아요. 확장돼서 통증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앞에 거랑 달리 구토로 통증이 완화돼요. 그래서 진단은 CT 찍으면 되겠죠. 그 부분이 늘어나고 확인해보면 되겠죠. 치료는 당연히 빌로스 타입 2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빌로스 타입 1이나 녹세노아의 아나스토모시스로 전환해주면 돼요. 그래서 구토 생기고 통증 생길 때
이거는 오퍼런트 루프 신드롬인지 게스트라이티스인지 또 알칼라인 리플럭스인지 구별을 해줘야 되는 게 앞에 거는 뭐 내과적 치료, 뒤에 거는 뭐 수술 치료. 치료가 달라지니까 DD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만 좀 쉬었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